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뼈에 대해서 그리고 뼈의 가장 중요한 성분인 칼슘에 대해서 함께 한번 알기 쉽게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골다공증이신 분도 있으실 거고 또 골다공증 약을 드시고 계신 분도 있을 거고 또 모르시는 분도 있을 거고 자기가 어떤지도. 그러니까 요번에 제가 강의를 한 40분 정도 이렇게 천천히 할게요. 알아듣기 쉬우시게. 그런 다음에 제가 모든 분들한테 손목에 그 초음파를 이용해서 골 밀도를 측정을 해드릴게요. 병원에서 하는 것하고 거의 5%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제가 검사한 것하고 병원에서 검사한 것하고 비교를 해보셔도 돼요. 이제 시작하기 전에 한국에서 한 비디오가 있어요. 그 비디오를 잠시 한번 보고서부터 시작을 할게요. 쥐 심장을요, 살아있는 쥐 심장을 빨리 떼어내서, 아직 살아있거든요, 쥐 심장이. 거기에다가 칼슘이 들어있는 물을 이렇게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래도 쥐의 심장이 벌컥 뛰는 거예요. 그런데 칼슘이 없을 때 한번 보자고요. 그러나 칼슘이 전혀 들어있지 않은 용액을 주입해 주자 심장이 멈춰버렸다. 심장이 멈춰요. 칼슘이 없으면 심장이 멈춰져요. 그래서 칼슘이 너무너무 중요해서 뼈에다가 저장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뼈에 있는 칼슘을 빼다 쓰는 거죠. 너무 많이 빼다 쓰다 보면 뼈가 숭숭숭숭 구멍이 뚫리게 되어 있어요. 우리 일생에서 뼈는 총 5번이 바뀌어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시작해서 7살 때쯤 되면 뼈가 완전히 다 새로운 뼈로 바뀌어요. 7살 때서부터 다시 14살 때까지 새로운 뼈들이 계속 생기는데 두 번째로 14살 때까지 바뀌는데 그게 35살까지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35살까지 정말 운동도 잘하고 음식도 골고루 섭취하고 그래야만 뼈가 튼튼할 수가 있어요. 그 이후에는 성장 호르몬이라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뼈가 생성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뼈에 있는 칼슘을 빼쓰기 시작해요. 35, 40서부터. 특히 여자분들은 폐경이 되면 급속도로 나빠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젊었을 때 건강을 지키지 않으면 나이 들어서 힘들어져요. 유럽에 있는 덴마크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에서 3만 명의 사람들을 조사를 했어요. 30년 동안. 50대 때 뼈가 튼튼한 사람하고 뼈가 튼튼하지 않은 사람하고 평균 수명을 측정을 해봤더니 11년 6개월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뼈가 강건하면 11년 6개월을 더 오래 사는 거예요. 뼈가 약하면 11년 6개월 수명이 더 단축되는 거죠. 뼈가 튼튼하면 뭐가 튼튼해요? 골수가 튼튼해요. 골수가 튼튼하면 백혈구, 적혈구, 면역세포들을 아주 튼튼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건강을 지키는 거는 뼈를 지키는 것이에요. 자, 이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침 저녁으로 손발이 저리고 차고 한 분들 계실 거예요. 심장이 불규칙적으로 뛰는 분도 계실 거예요. 아까 보셨죠? 칼슘이 적게 들어가게 되면 심장이 제대로 안 뛰어요. 그것을 부정맥이라고 해요. 칼슘만 제대로만 공급해주면 그 심장이 아주 잘 뛰어요. 그리고 손발에 쥐가 나고 손발이 찬 것도 마찬가지로 칼슘이 부족하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제가 만들어 온 게 전부 영어로 되어 있어서 아마 보시기에 힘들겠지만 제가 알기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칼슘이 그 심장 근육 내로 쑥 들어가게 되면요, 심장이 이렇게 딱 수축을 해요. 그리고 칼슘이 빠져나오면 심장이 이완이 돼요. 그거를 반복 운동하는 게 우리 심장 근육이에요. 우리가 축구할 때, 공을 찰 때 우리의 힘을 주잖아요. 그때 힘 줄 때 칼슘이 확 들어가요. 그런데 뒤따라오는 칼슘이 부족하게 되면 쥐가 나요.
그래서 수영할 때, 갑자기 수영할 때 쥐가 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칼슘이 제대로 공급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쥐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심한 운동을 할 때 쥐가 나죠. 그래서 이 그림은 그걸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에 그런 심장 근육이나 이런 걸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매일같이 한 800mg의 칼슘이 필요한데요. 만약에 아침을 드시지 않았다. 그러면 오전 중에 우리가 움직일 때 심장 근육도 움직이고 손도 움직이고 발도 움직일 때 그때 필요한 칼슘을 어디서 뺐으냐면 뼈에서 뺐어요. 점심도 굶었다. 마찬가지로 뼈에서 뺐어요. 그런데 저녁에 실컷 먹었어요. 저녁에 실컷 먹어도 그대로 자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뼈에서 빠진 칼슘은 더 뼈로 들어가지를 않아요. 아마 여기 있는 분들 대부분 식탁에 칼슘 보충제 있을 거예요. 아마 의사가 먹으라고도 하고 또 본인이 알아서 칼슘 보충제 사서 드시기도 해요. 칼슘을 먹으면 이 칼슘은요, 영어로 기호가 CA라고 해요. 이 칼슘은 요 12지장에서 흡수가 돼요. 흡수가 되려면 바이타민 D가 있어야 돼요. 바이타민 D 없이는 절대 칼슘이 흡수가 안 돼요. 그래서 햇빛을 쬐어야 되는데 햇빛을 쬐는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칼슘 보충제 안에 바이타민 D를 같이 플러스해서 회사들이 그렇게 만들어내요. 그러면 칼슘하고 바이타민 D를 같이 복용을 해요. 그러면 그 칼슘하고 바이타민 D가 요 12지장에서 혈관으로 흡수가 돼요. 혈관으로 흡수가 될 때 어떤 형태의 칼슘이냐면 바이타민 D에 의해서 흡수된 이런 칼슘들은 전부 단백질하고 결합된 단백질형 칼슘이에요. 단백질하고 칼슘하고 붙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몸에서 심장 근육을 움직이는 그 칼슘은 단백질형 칼슘이 아니라 이온 칼슘이에요. 이 단백질 칼슘이 이온 칼슘으로 되기 위해서는 운동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열심히 운동을 해야 단백질이 하고 이 칼슘하고 끊어져요. 그래서 이 칼슘이 이온 칼슘이 돼요. 저는 몸무게가 82kg 돼요. 제 몸에 있는 모든 피를 다 뽑잖아요. 그러면 4리터 정도 돼요. 4리터. 4리터 안에 제 피 4리터 안에 칼슘이 400mg 정도 들어있어요. 400mg 4리터 안에. 우리가 그 약국이나 헬스토어나 가게에서 사는 그 칼슘 타블렛이 500mg이나 1000mg이에요. 그 1000mg의 반도 안 돼요. 400mg이. 우리 몸 전체의 피 안에 들어있는 게. 그런데 그 중에서 이온 칼슘은 50%밖에 안 돼요. 200mg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 200mg이 이제 부족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200mg이 부족하게 되면 우리 목에 갑상선이라고 있어요. 이 갑상선이 우리 혈액 중에 칼슘이 부족하니까 갑상선에서 호르몬이 나와서 뼈 안에서 칼슘을 빼내요. 그래서 항상 200mg을 유지시켜야 되는데 갑상선에 문제가 있으면요 뼈에서 칼슘을 못 빼내요. 그래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 있는 분들은 엄청 피곤해요. 그냥 뭐 누울 자리만 보이는 거죠.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의사가 갑상선 호르몬제를 처방을 해요. 5mg, 10mg 이렇게 해요. 그러면 그걸 먹으면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와요. 그래서 그 조종을 하면 그때는 잠깐 낫죠. 근데 조금 더 힘든 일을 하게 되면 또 바로 까부러져요. 피곤하고. 그게 그 작용을 이 혈액 중에 있는 칼슘을 잘 조절을 해주는 게 갑상선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갑상선에 문제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떼어낸 분도 계실 거고. 그래서 갑상선 호르몬제 드시는 분도 계실 거고. 그 호르몬제를 얼마나 많이
아니면 적게 드느냐에 따라서 칼슘이 얼마나 많이 나오고 적게 나오고 그래요. 이 칼슘이 들어감으로써 우리 몸에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피곤치 않게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인 경우에는 제가 뼈를 측정을 해보면 뼈가 엄청 좋아요. 그러니까 은행에다가 돈을 많이 저장을 해놓고 잘 못 쓰는 거죠. 쓸 수 있는 돈이 많은데. 그래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그래요. 항진증은 그 반대죠. 그만큼 칼슘이 필요 없는데도 막 칼슘을 막 뺐어요. 그런데 젊었을 때는 그 갑상선 기능이 엄청 민감하게 잘 작동해요. 그런데 나이가 드시면 우리가 칼슘이 10이 필요하다 그러면요, 요 갑상선 기능이 너는 10이 이제 필요할 게 아니라 11이나 12 필요할 거다 이래요. 그래서 10을 빼내는 게 아니라 11이나 12를 빼내요. 더 많이 빼내요. 더 많이 빼낼 때 문제가 생기는 게 있어요. 뼈에서 나온 그 칼슘은 혈중의 콜레스테롤하고 결합하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콜레스테롤하고 결합하면 동맥경화 아니면 석회화 이런 것들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골다공증에 걸린 분들은 동맥경화나 혈압이나 이런 것들이 높게 나타나요. 그래서 이 칼슘이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 전에 시애틀에 사는 그 러시아 사람이 왔었어요. 정말 뼈도 이렇게 좋고 보기에는요 40대 초반인데, 그런데 측정을 해보니까 형편없이 나빴던 거예요. 왜 나빴을까 추정을 해보니까 13살 때부터 보드카를 그렇게 마셔댔대요. 가장 우리 몸에 나쁜 게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칼슘 소모나 바이타민 소모가 엄청 심하게 돼요. 그 다음에 술이요. 술, 담배, 그 다음에 카페인 이런 것들이 칼슘 소모를 많이 해요. 이 칼슘이 부족하면 더 큰 일이 발생되는 게 있어요. 다른 것보다도 암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 몸은 각각의 부분마다 수명이 있어요. 세포마다. 수명이 닿으면 죽게 되어 있어요. 그거를 죽게 만드는 단백질이 있는데 그걸 P53이라는 우리 세포 안에 단백질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칼슘이 부족하게 되면 그 단백질이 제 역할을 못해요. 그래서 유전자가 복제될 때 이게 돌연변이 돼도 그 단백질은 그 어떤 역할을 못하죠. 그게 칼슘이 부족할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대부분 암 환자분들을 뼈 밀도를 측정을 해보면 뼈 밀도가 낮아요. 점점 낮아요. 그래서 암세포는 그 세포 자체가 갑상선이 있고 부갑상선이 있는데 부갑상선 호르몬을 내게 해요. 그 부갑상선 호르몬은 뭐냐면 뼈에는 파골세포하고 조골세포가 있는데 그 파골세포를 왕성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암 환자분들은 그런 부갑상선 호르몬 유사한 물질이 발생함으로써 뼈를 칼슘을 다 빼내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서양 의사들은 암 걸리면 칼슘 보충제를 잘 먹으라고 그렇게 처방을 해요. 의사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칼슘이 부족하면 골 흡수가 시작된다고. 자, 골 흡수라는 말은 뼈에서 칼슘이 이렇게 흡수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간다는 의미예요. 왜냐하면 심장이나 일반 대사를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칼슘이 부족하면 골 흡수가 진행된다. 골 흡수라는 것은 뼈 밀도가 낮아진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칼슘은 너무너무 중요해서 뼈의 형태로 뼈 안에다가 저장해 놓는 거예요. 젊었을 때 나이 들어서 쓸 수 있도록. 우리가 연세가 들면 체온이 낮아져요. 체온이 낮아지는 것이 칼슘이 부족하기 때문에 체온이 낮아져요. 그래서 칼슘만 제대로만 보충해주면 체온이 올라가고 뜨뜻해져요. 제가 암 환자분들한테 그런 칼슘을 제대로 보충을 하니까 체온이 올라가요. 암세포는 36도 이하에서만 왕성하게 활동하는데 체온만 올려주면 암세포도 더 이상 맥을 못 줘요. 그래서 이 칼슘이 너무 중요해서 창조주는 칼슘을 뼈에다가 저장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칼슘이 뼈에서 자꾸 빠져나가잖아요. 뇌에서 많이 빠져나가면 알츠하이머 치매의 원인이 돼요. 그리고 다른 부위에서 칼슘이 많이 빠져나가면 부분마다 캔서가 걸릴 확률이 높아지고 당뇨병이나 이런 질병이 걸릴 확률이 매우 높아져요. 아까 쥐 심장 보셨죠? 죽은 세포에다가 칼슘을 살짝 하나 칼슘 이온을 떨어뜨리면 40초 내에 이렇게 되살아나요. 죽은 세포도요. 완전히 죽은 세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잠시 죽었던 세포를 칼슘을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살아나요. 1분 내에 되살아나요. 우리가 심정지 됐거나 왜 그 지하철이나 이런 데서 왜 갑자기 쓰러져서 호흡이 멈추고 심장이 멈춘 분들을 쿠션을 가해서 충격을 가하잖아요. 충격을 가할 때 칼슘이 나와요. 마사지할 때, 뼈를 마사지할 때 칼슘이 나와요. 그래서 그 칼슘이 혈중의 칼슘 레벨을 올림으로써 다시 심장을 뛰게끔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아마 며느님 보신 분들, 손자 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한국이나 서양에도 마찬가지예요. 7명 태아 중에 1명이 장애를 가졌어요. 엄청 심각해요. 그 장애아 중에 완전히 평생 장애로 될 아이는 그 1명이 만약에 10명이라면 완전히 장애로 가질 아이들이 물론 절반 정도는 회복을 해요. 절반 정도는 회복을 못해서 평생 장애로 갖게 돼요. 지금 현재 한국에서는 100명의 신생아가 태어나면 49%가 칼슘 결핍증이에요. 칼슘이 결핍되면 제일 먼저 생기는 일이 뭐냐면요. 자폐아가 생겨요. 그 전에는 다운 증후군도 생겨요. 유전자 문제. 엄마 뱃속에서 제대로 칼슘 공급이 제대로 원활하지 않으면 아이 두뇌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자폐아는 우리가 보통 우울증이라고 그러잖아요. 자폐도 비슷해요. 우울증이면 말하기 싫어요. 혼자 있고 싶어요. 자폐아들도 그래요. 혼자 있고 싶고 말이 없어요. 뇌에서 생성되는 호르몬이 있는데 도파민과 세로토닌이에요. 도파민은 작아지고 세로토닌이 많아지면 엄청 우울해져요. 순식간에 우울해져요. 여기에다가 도파민 주사를 하면 바로 괜찮아져요. 그 조절하는 거, 신경 조절 같은 것들을 하는 게 칼슘이에요. 그래서 칼슘만 잘 공급해주면 태아도 정상화 다 나타나요. 부부 이제 잠자리 하잖아요. 그러면 잠자리 하면 정자가 있어요. 정자가 난자를 찾아가요. 그러면 사람으로 친다면 눈봉사가 십리박 4km 밖에 있는 초가집에 찾아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정자가. 근데 정자를 둘러싸고 있는 정액이라고 있어요. 그 정액 내에 칼슘이 없으면 이 정자가 난자를 못 찾아가요. 칼슘에서 칼슘 웨이브를 일으켜요. 꼭 무슨 GPS 기능처럼. 그래서 난자가 어디 있다는 거를 정자 머리에 알려줘요. 그래서 정자가 거기를 쏜살같이 쫓아가는 거죠. 칼슘이 부족하면 수정이 안 돼요. 대한민국 국군들 중에 일병, 이병들을 조사를 해봤어요. 정액 조사를 해봤어요. 보통 남자들 한 번 사정하면 1억 5천에서 2억 마리의 정자가 나와요. 그 한 5g 정도 되는 그 한 번 사정한 거에. 그런데 지금 한국의 남자들은 3천에서 4천만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시험관하게 해요. 남자의 정액을 몇 번 사정하게 해서 여러 번 한꺼번에 뭉쳐가지고 와이프 난자 넣고 해서 수정을 시키는 게 시험관 아기예요. 그래서 시험관 아기들은 보면 대부분 두 쌍둥이, 세 쌍둥이 나와요. 한꺼번에 많이 이렇게 하니까. 그로 인해서 그런 칼슘 부족으로 인해서 그런 일들이 이렇게 엄청 많이 나타나요. 아주 심각해요. 예전에는 제가 나이 드신 분, 폐경되신 분들한테 골밀도를 측정해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가씨들한테도 해줘요. 아가씨들이 다이어트 한다고 음식도 막 굶고 조절하고 불균형한 식사들을 많이 해요. 뼈 밀도를 측정해보니 형편없어요.
물론 건강한 아가씨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가 허리 둘레 1인치는 키운 다음에 결혼하라고 그래요. 많이 먹고 몸매 걱정할 게 아니라 태어나는 아기 걱정하라고. 건강한 아이 얻으려면 건강한 몸이어야 된다는 거 잘 아시잖아요. 그런 거 너무 잘 아시잖아요. 아기가 디페드 있는 장애 가진 아이가 가족에 하나 있다면 얼마나 불행해요. 힘들고. 그러니까 그 전에 혹시 또 매너님들을 그 아기 가질 예정이라면 정말 꼭 잘 먹고 이것저것 정치더라도 그래야 이제 아기를 갖게 되면 태아가 뼈부터 만들어지잖아요. 그 다음에 두뇌 만들어지잖아요. 두뇌 만들어질 때 잘못 만들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젊었을 땐 잘 몰랐지만 다들 그렇게 사는가 보다 하지만 지금은 이제 과학이 발달됐으니까 무엇 때문에 그런 장애아들이 많이 나타나고 그런지는 이제 알잖아요. 이제 그런 아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조심해야죠. 뼈는 제 몸에 있는 살을 다 도려낸다면 제 몸에 있는 모든 살을 다 도려낸다면 뼈예요. 그렇죠? 80kg의 제 뼈는 아마 15kg 정도 돼요. 뼈를 다 발라낸다면 그러면 15kg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칼슘은 10%예요. 한 1.5kg 정도 돼요. 대부분 모든 칼슘은 뼈에 저장되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뼈 밀도가 30%가 없어졌다. 의사가 이제 병원에 가서 진찰하잖아요. 그래서 엑스레이도 이제 뼈 밀도 측정하잖아요. 그러면 T-스코어라고 그래요. 의사가 이제 T-스코어라고 그래요. T-스코어가 마이너스 3입니다. 이러면 뼈가 30%가 없어진 거예요. 젊었을 때에 비해서. 그러면 뼈가 저 같은 경우 30% 없어졌으면 15kg 있던 뼈가 10kg밖에 안 된 거예요. 구멍이 펑펑펑펑펑펑 뚫린 거죠. 그걸 의사들은 뭐라고 그러느냐면 골다공증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골다공증이면 의사들은 골다공증이 있다면 얼마나 불행해요. 힘들고. 그러니까 그 전에 혹시 또 매너님들을 그 아기 가질 예정이라면 정말 꼭 잘 먹고 이것저것 정치더라도 그래야 이제 아기를 갖게 되면 태아가 뼈부터 만들어지잖아요. 그 다음에 두뇌 만들어지잖아요. 두뇌 만들어질 때 잘못 만들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젊었을 땐 잘 몰랐지만 다들 그렇게 사는가 보다 하지만 지금은 이제 과학이 발달됐으니까 무엇 때문에 그런 장애아들이 많이 나타나고 그런지는 이제 알잖아요. 이제 그런 아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조심해야죠. 뼈는 제 몸에 있는 살을 다 도려낸다면 제 몸에 있는 모든 살을 다 도려낸다면 뼈예요. 그렇죠? 80kg의 제 뼈는 아마 15kg 정도 돼요. 뼈를 다 발라낸다면 그러면 15kg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칼슘은 10%예요. 한 1.5kg 정도 돼요. 대부분 모든 칼슘은 뼈에 저장되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뼈 밀도가 30%가 없어졌다. 의사가 이제 병원에 가서 진찰하잖아요. 그래서 엑스레이도 이제 뼈 밀도 측정하잖아요. 그러면 T-스코어라고 그래요. 의사가 이제 T-스코어라고 그래요. T-스코어가 마이너스 3입니다. 이러면 뼈가 30%가 없어진 거예요. 젊었을 때에 비해서. 그러면 뼈가 저 같은 경우 30% 없어졌으면 15kg 있던 뼈가 10kg밖에 안 된 거예요. 구멍이 펑펑펑펑펑펑 뚫린 거죠. 그걸 의사들은 뭐라고 그러느냐면 골다공증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골다공증이면 의사들은 골다공증 약 먹으라고 그래요. 지금까지 골다공증 약은 몇 가지가 나와 있는데 그중 대부분은 일주일에 한 번 먹는 거 있어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먹는 거, 6개월에 한 번 주사하는 거 있어요. 여기 있는 분도 한 일주일에 하나 먹는 거 드실지 모르겠어요. 그 약은 화학용어로 비스포스포네이트라고 하는데 뼈를 코팅하는 거예요. 칼슘이 더 이상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자, 연세 드신 분, 70 넘고 80 되신 분, 만약에 대퇴부에 프랙처가 돼서 병원에 입원하면 1년 내에 돌아가실 확률이 70에서 80%예요. 저 같은 경우도 열흘만 침대에 누워봐요. 환자 되죠. 저도.
일주일만 이렇게 누워 있어봐요. 환자돼요. 그런데 한 달, 두 달, 이제 부러졌으니까 움직이지도 못하니까. 그러니까 등창도 생기죠. 욕창 생기죠. 그러면 소화도 잘 안 되죠. 모든 기능이 다 나빠져요. 70에서 80% 1년 내 사망을 해요. 여자보다 남자가 더 사망률이 높아요. 여자 할머니들도 마찬가지로 거의 많이 사망을 하세요. 아마 주위에서 막 그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할머니들이 널싱홈에 높은 침대에 안 주무시잖아요. 그냥 매트리스만 이렇게 밑에다가 놓고 방에 놓고 그래 주무세요. 그런데 매트리스 위에서 궁둥이를 이렇게 턱 밑으로 바닥으로 이렇게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폭 깨져버렸어요. 그런 분들 참 많아요. 기침했는데 등에 있는 척추뼈가 나간 분들도 있어요. 워낙 속이 다 벼 있어서요. 수수깡처럼 벼 있어서요. 그래서 이 캐나다에서 1년에 40억 불을 지출해요. 프랙처, 골절로 인한 비용으로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사망하실 때 그 의료비를 다 쓰고 가시는 거예요. 물론 수술비는 한 10,000불에서 15,000불밖에 안 들어요. 그런데 옆에 이제 도와주는 분들 인건비다 이거다 해가지고 1년 내 사용하는 그 금액이 60,000불, 70,000불씩 들어요. 그러니까 캐나다 정부에서 1년에 40억 불을 써요. 미국은 400억 불 써요. 한국은 1조 2천억 원을 써요. 그런데 지금 2013년 기준인데요. 그게 점점 많아지는 거죠. 왜냐하면 연세들을 노인분들이 많아지니까. 그래서 지금 그러면 의사들이 뼈를 코팅하는 것 같으면 뼈 밀도도 올리지 못하고 이거 뭐하러 먹냐 그러잖아요. 근데 의사로서도 어쩔 수가 없어요. 들 빠져나가게 만들어야 되니까. 골절돼서 사망하는 것보다 그래도 들 빠져나가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의사들이 처방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약들이 또 부작용들이 또 있어요. 소화도 안 되고 식도암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부작용도 있고 뼈암을 일으키는 부작용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신중하게 그런 약들도 처방받아야 된다는 거죠. 자, 대부분 운동을 하는 게 뼈한테는 제일 좋아요. 걷기 운동이든 운동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런데 대부분 노인분들은 그냥 걷기만 해요. 그런데 걷기만 하다 보면 뼈는 세로뼈가 있고 가로뼈가 있어요. 세로뼈가 있고 가로뼈가 있어요. 걷기만 하다 보니까 가로뼈가 다 없어져요. 세로뼈만 있어요. 노인분들이. 그래서 슬쩍 삐끄덕하면서 넘어지거나 비틀치면 바로 부러지는 거예요. 가로뼈가 없어서. 그래서 노인분들한테는 그냥 걷기보다 스포츠 댄스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옆으로 좌우로 흔들고 하는 그런 운동이 더 좋아요. 걷기만 하는 것보다. 뼈에 좋다고 사골국을 먹어요. 그렇죠? 멸치도 먹고. 사골국이다 멸치다 이거는 동물성이에요. 멸치 한 바가지를 먹어도 뼈 밀도를 높일 수가 없어요. 황소 한 마리를 다 잡아먹어도 황소의 뼈를 다 고아 먹어도 뼈가 숭숭 뚫리도록 펄펄 끓여가지고 다 구워 먹어도 뼈 밀도를 올릴 수가 없어요. 만약에 뼈 밀도를 황소 한 마리 가지고 올릴 수만 있다면 황소 한 마리들 돈 있는 사람들은 못 잡아먹겠어요? 그런데 여태까지 뼈 밀도를 올릴 수가 없었어요. 그저 위안 삼아 사골국을 먹고 멸치를 먹고 그렇죠. 자, 멸치를 보세요. 멸치 안에는 뼈 있지만 겉에는 단백질이에요. 그 동물성 단백질을 소화해내기 위해서는 칼슘이 필요해요. 동물성 단백질은 소화되면 산성이 돼요. 그 산성을 알칼리화 시키려면 칼슘이 필요해요. 오히려 칼슘을 더 소모시켜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우유, 치즈 이런 걸 먹는 사람들이 오히려 뼈가 더 안 좋고 골절이 더 동양 사람보다 있는 이유가 그 때문이에요. 서양 사람들이 처음에는 뼈대가 크고 해서 뼈가 좋을 줄 알죠. 천만에 만만해요. 속은 폈어요. 오히려 가느다란 그런 동양 사람들의 뼈가 오히려 더 튼튼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자분들이 출산하잖아요.
여자분들이 출산을 첫 애를 낳으면 그다음부터 뼈가 엄청나게 뼈 밀도가 높아져요. 다음 아이를 출산하기 위해서 우리 몸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출산한 여자하고 출산하지 않은 여자하고 뼈 밀도를 측정을 해보면 출산한 여자분이 더 뼈 밀도가 좋아요. 그래서 우리 몸이 혼인한 사람하고 결혼하지 않고 그냥 혼자 사는 분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뼈 밀도가 많이 차이가 나요. 지금은 요번은 이제 관절 얘기를 조금 해드릴게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 있을 거예요. 그리고 퇴행성 관절염 걸리신 분도 있을 거고 루마토이드 관절염 걸리신 분도 있을 거고 루마티즘 걸린 분도 있을 거고 연골에서 칼슘이 빠져나가면요 연골이 딱딱해져요. 그래서 부스러져요. 무너져요. 그런데 연골에는 혈관이 없어요. 그래서 연골은 재생이 안 돼서 마지막 방법은 타이타늄 볼을 여기다 끼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연구도 계속 했는데 이제 연골 안에 칼슘을 넣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냈어요. 그래서 연골에 또 연골이 다시 재생이 되죠. 대부분 50, 60, 빠르면 40에도 관절이 안 좋은 분들이 있어요. 칼슘하고 관련된 질환은요 150여 가지 정도 돼요. 암서부터 시작해서 관련 안 되어 있는 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그래도 눈에 띄는 것이 골다공증이라는 거죠. 요거는 참고로 어린아이들은 우유나 치즈나 이런 걸 먹으면 60%는 칼슘을 흡수해서 뼈를 만들어요. 근데 60대, 70대 되시면 확 떨어지죠. 10%, 5% 이렇게 떨어져요. 10%, 5%가 흡수가 되기만 한다면 뼈로만 들어간다면 그래도 괜찮죠. 근데 어린아이들은 뼈로 들어가는데 연세가 들면 나이가 들면 뼈로 들어가지 않는 게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신생아들이 48%였네요. 48%가 칼슘 결핍으로 인해서 신체 발육, 미수가 조사나 자폐, 간질, ADHD, 막 집중력 안 되는 아이들 있잖아요. 부산한 아이들. 이런 질병들이 걸리게 되죠. 이제 뼈에서 칼슘이 부족하면 뼈에서 칼슘이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 뼈는 칼슘만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인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뼈는 인회석이라고 하는데 가끔 예전에 아마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공동묘지에 푸르스름한 불 나는 거. 뼈가 공기 중에 비 올 때 공기 중에 노출이 되면 뼈에 있는 인이 산화되면서 연한 불꽃이 일어나요. 그게 인이에요. 우리 몸에 있는 이 뼈는 인하고 칼슘하고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칼슘이 빠져나올 때 인도 같이 빠져나와요. 인이 빠져나오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느냐면요. 인은 바이러스의 먹이에요. 우리가 추우면 등골이 오싹하잖아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 체온을 올리려고 칼슘이 빠져나와요. 그래서 체온을 올리려고 하는데 인도 같이 빠져나와요. 인이 같이 빠져나오면 우리 몸 안에 들어와 있던 바이러스가 인플루엔자가 그 인을 먹고서 확 번식을 해요. 그게 감기예요. 그래서 칼슘만 제대로만 공급해주면 감기 안 걸려요. 그래서 1년에 한두 번 감기 잘 안 걸리는 분도 있어요. 감기를 아주 달아놓고 걸리는 사람들도 있고, 감기 잘 안 걸리는 분은 이 갑상선 기능이 아주 좋은 분들이에요. 빨리빨리 칼슘 레벨을 맞춰주니까. 감기 잘 걸리는 분들은 뼈에서 자꾸 칼슘이 빠져나가니까 인이 많아지니까 그 바이러스가 번식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억울한 일이 있어요. 칼슘 빠져나오는 것도 억울한데 인이 같이 빠져나오니까 여기 보세요. 칼슘의 양 곱하기 인의 양. 그러니까 혈액 중에 칼슘의 양과 인의 양이 100cc의 혈액량에 60mg이 넘게 되면 이게 칼시피케이션이나 석회화가 돼요. 우리 몸에서 석회화를 만들어요. 그래서 동맥에 석회화가 되면 동맥경화, 심장에 석회화가 되면 심장마비,
그리고 근육 내에 석회화되는, 아마 여기 분들도 이거 50견인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사진 찍어보면 석회가 나타나요. 그건 눈꺼풀에도 석회가 나타날 수 있고 콩팥에 어디건 다 나타날 수가 있어요. 골다공증 걸리면서 칼슘이 빠져나오면서 인도 같이 빠져나오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들면 들수록 점점 그냥 막 안 좋은 일들이 계속 생기게 되는 거죠. 운동할 때 칼슘 소모를 많이 해요. 그렇지만 운동할 때 칼슘 소모는 다시 재보충이 돼요. 사우나에서 땀을 다 빼잖아요. 한 2시간 빼잖아요. 그럼 칼슘 보통 시간당 200에서 300ml가 빠져나가요. 한 2시간 빼면 하루 소모될 거 다 빠져나가요. 땀으로 그냥. 그래서 사우나 자주 하시면 나른한 게 고뇌해서 나른할 수도 있는 거지만 칼슘 다 빠져나가니까 아이고 힘들다 그러고선 몸이 나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우나 자주 하는 거는 좋지 않고 운동해서 땀을 빼는 것이 제일 베스트 웨이예요. 그래서 30분에서 40분 걷기 운동을 조금 빠르게 하면 이마에 땀이 촉촉하게 젖어요. 그렇게 그거보다도 땀이 젖을 때 거기보다도 한 10분 15분 더 하세요. 그러면 건강에도 좋고 또 뼈 밀도를 지키는데도 좋아요. 그 뼈에 암이 걸리면 뼈가 저렇게 돼요. 저렇게 된 뼈가 부서지면 병원에서 손을 쓸 수가 없어요. 볼트를 박을 데가 없어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 치과 다니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치과에 임플란트를 하려면 이 밑에 뼈가 좋아야 이게 박지요. 근데 치과 의사들은 무작배기로 박으려고 해요. 6개월에서 1년은 괜찮아요.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임플란트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뼈 밀도를 올리지 않으면 틀니하는 것만 못해요. 오히려 틀니하시는 것이 나아요. 뼈가 이럴 경우에는. 지금은 여자분들 3명 중에 1명은 골다공증이에요. 남자분들 5명 중에 1명은 골다공증이에요. 점점 이제 높아져요. 이거는 캐나다 통계예요. 3명 중에 1명은 프락처가 되잖아요. 골절이 되잖아요. 3명 중에 1명은 1년 내에 사망을 해요. 1년 내에 다시 골절이 돼요. 그리고 5년 내에 2명 중에 1명은 아주 심각한 골절이 돼요. 캐나다는 3만 명, 1년에 3만 명 프락처가 돼요. 미국은 200만 명이 된다네요. 앞으로 점점 이걸로 인한 그 국가의 비용은 점점 늘어날 전망이고요. 남자들은 만약에 엉덩이 뼈가 부러졌을 경우에 37%, 여자분들은 28% 다음에 사망할 확률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좀 적죠, 남자분들보다. 골다공증 치료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아까 설명해드린 게 그 비스포스포네이트라는 거예요. 타골세포를 이렇게 꼼짝 못하게 만들어서 칼슘을 더 이상 못 빠져나가게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호르몬제는 에스트로겐 호르몬제가 있고 갑상선 호르몬제가 있어요. 정말 기껏해야 10년에 13% 증가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30% 뼈가 없어졌으면 13% 해봐야 28%, 27%밖에 그 정도로만 낮춰진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소용이 없는 거죠. 다 이런 논문 자료들이 다 그걸 뒷받침을 해요. 골밀도 측정은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아마 병원에서 하는 것은 엑스레이 가지고 해요. 그리고 발목에다가 아마 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발목은 사실은 참 부정확해요. 왜냐하면 몸무게가 다 발에 쏠려 있어요. 그래서 발목 쪽은 뼈가 다른 허리뼈나 이런 데에 비해서 높아요. 그래서 조금 무의미하죠. 그리고 한 번 이렇게 초음파로 한 번 쏘아서 측정을 하기 때문에 좋을 수도 있고 바로 이렇게 한 번 더 이렇게 할 때 편차가 심해요. 제가 측정을 해드릴 것은 왼손 팔목에다가 해요. 여러 번 측정해서 평균값을 낼 거예요. 그러면 병원의 거하고 거의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나도 5% 이내에서 차이가 나요. 단 크게 차이 나는 분들이 있어요. 뒤죽박죽으로 온몸이 막 틀린 부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여기 틀리고 저기 틀리고. 그런 분은 제가 양쪽을 재줘요.
오른쪽도 재주고 왼쪽도 재주고요. 저기 보시면 그린 존에 있는 거는 정상치예요. 옐로우 존에 있는 거는 골 부족증이에요. 그리고 레드 존에 있는 거는 골 다공증인데 25%의 뼈가 없어졌을 때 골 다공증으로 병원에서 의사들이 진단을 해요. 이분 비디오 잠깐 보여드릴게요. 아침마당에서 나왔어요. 아마 한국의 홀트 아동복지라고 아실 거예요. 그분인데 다발성 골수암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항암 치료 안 되다가 저한테 오셔서 치료를 받으셨는데 이분은 다발성 골수암이었어요. 그러니까 뼈에 암이 생긴 거죠. 그래서 백혈구 수치들이 엄청 낮아졌어요. 그래서 칼슘의 레벨을 올려주니까 암이 없어진 거예요. 정말 간단해요. 항암제는 암세포를 죽이는 거지만요. 이 별것 아닌 우리 뼈 안에 들어있는 이거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 칼슘이 그런 어마어마한 작용을 해서 그 다발성 골수암 몇 년 돌아가실 분이었었어요. 이분은 마지막에 키모 다 하시고 다 전혀 이제 키모가 안 듣는다고 그러고서 저한테 오셨었어요. 키모를 하니까 신장 기능이 90%가 없어졌었어요. 신장 기능이 10%만 있으면 콩팥이요. 심장 아니고 신장 기능이 10%밖에 없으면 신장 이식을 해야 돼요. 피를 못 걸러주니까. 그런데 칼슘 레벨을 올려주니까 신장 기능도 정상이 되고요. 골밀도 엄청 낮았었어요. 이분은 골수암이니까 칼슘 레벨을 올려주니까 골밀도도 정상, 신장도 정상, 지금은 정상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지금 일산 홀트 아동복지에 지금 82이세요. 79에 암이 걸리셨었어요. 그리고선 힘들어서 안 되다가 칼슘을 저한테 처방받고 그러고서 나셨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여름에 밴쿠버에 오셨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별것도 아닌 칼슘 다 알잖아요. 그렇지만 그 칼슘이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만 알면 왜 이렇게 중요한지를 알면 소홀히 할 수가 없죠. 혹시 질문 사항 있으면 질문 받고 그 다음부터 연세 드신 분, 힘드신 분부터 먼저 뼈 밀도를 측정해 드릴게요.